거기에 여성의 정치 참여라든지 그리고 모성복지, 아동복지, 불평등을 해소하는 역량, 빈곤 수준을 낮추는 측면, 과학기술 역량, 혁신 역량 뭐 등등해서 거의 모든 비교 지표들에서 수위권에 오르면서 하나의 모델 국가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북유럽 모델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북유럽 모델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북유럽 모델은 이제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이야기죠. 그동안 여러 차례 포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의 제도적 기둥들을 가지고 이 북유럽 모델의 핵심 특징을 논해볼 수 있다. 첫째는 정치적 또는 민주주의적인 제도 측면에서 삼인주의의 강한 영향력 속에 합의적 정치 문화와 제도가 발전했다는 점. 두 번째는 사회적 시장경제 또는 조정 시장경제 모델을 발전시키고 민주적 코퍼라티즘 또는 사회적 코퍼라티즘의 원리에 기반해서 집합적인 이익들을 조정해내는 체계를 발전시켰다는 점. 그리고 이런 요소가 맞물려서 복지국가의 사회보험이나 복지 서비스의 측면, 사회정책의 측면에서 보편주의적인 어떤 복지국가 모델을 발전시켰다는 측면입니다. 이런 요소들이 여러 세대 동안 선순환하면서 상호작용한 결과 오늘의 북유럽 모델이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북유럽 모델은 제3의 길로 이미 1930년대부터 불렸고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국가, 시장, 시민사회 관계, 정당, 선거, 의회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대안적 혁신 모델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학자들에 따라서는 여기에 네 번째 기둥으로 보편적 복지국가와 긴밀한 상관관계를 갖고 나타나는 젠더 이퀄리티, 높은 성평등을 넣어야 된다고 말씀도 하십니다. 보편주의적 복지국가가 발전하면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혜택을 가질 수 있고 이것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라든가 정치 참여라든가 성평등의 증진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 가버넌스의 측면에서는 이것이 높은 수준의 지방 분권과 자치로 연결이 됩니다. 이 주제도 굉장히 오늘 연관이 깊은 것이죠. 그래서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을 지방복지국가다 아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교육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주거라든가 이런 공공서비스들을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국제관계에서는 평화회계와 국제이기 중재에도 굉장히 리더십들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설명은 오늘 못 드리고요. 이렇게 리뷰만 해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요소들을 한 번 더 짚어보면 아까 이제 합의적 민주주의가 발전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덴마크 출신의 아주 세계적인 정치학자 레이파트라는 분이 계세요. 이 부분이 이제 민주주의의 두 가지 패턴이라는 책을 써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발달한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을 비교를 해봤더니 크게 다수제적 유형의 민주주의와 합의적 형태의 민주주의로 이렇게 양별이 되더라. 그런데 다수제적인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소선거구제에 기반한 선거제도, 그리고 양당제, 승자 독식 원리, 그리고 의회보다는 행정부가 우위에 서는 구조, 여기에 이제 그 노사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원주의적인 요소들, 주로 이제 영미권 국가들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이제 상당히 지금 가깝게 보이시죠? 반면 독일이라든가 북유럽 국가들은 합의적 민주주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여기는 선거제도로 비례대표제, 그리고 다당제, 권력은 독식하는 게 아니라 공유한다는 것, 그리고 입법부와 행정부와 균형관계에 있고 민주적 코퍼라티즘 원리가 발달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쪽 사이드에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덴마크가 다 몰려있는 게 보이시죠. 반면 이쪽 사이드에 미국, 영국, 캐나다 이렇게 영미권 국가들이 많은데 사우스 코리아도 보이시죠.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다수제적 민주주의로 우리 형태는 진화가 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조정시장경제와 사회적 코퍼라티즘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대화와 타협에 기반한 집합적 이익조정 시스템을 이미 1920년대, 30년대부터 발전시켜온 나라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 비중도 굉장히 높고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도 굉장히 중요한 예컨대 고용주 역할을까지 하면서 이 공공재정들을 이제 지출을 하는 핵심 행위자들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사회적 코퍼라티즘이라고 하면 원래는 노동시장 관계를 규율해서 임금이라든가 사회정책들을 이렇게 합의하는 구조였는데 이것이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수준에 이른 코퍼라티즘을 이제는 민주적 코퍼라티즘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요소들이 역시 수세대 이상 발전을 해오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복지국가의 유형 측면에서 잘 아시는 에스핑 앤더슨이라는 이분도 이제 덴마크 출신의 정치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복지국가 발전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서 세계적인 학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분이 1990년에 복지국가 체제의 3가지 유형이라는 책을 써서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태인데, 이제 우리가 많이 논쟁을 해왔던 것처럼 영미권 국가들은 복지국가 형태에서도 선별적 복지국가가 주로 나타나라. 자유주의적인 원리에 기반한. 그리고 독일 중심의 대륙 국가들은 보수주의 또는 기민당이 있잖아요. 메르켈의 이 기민주의적 모델이 발전하고, 북유럽에서는 보편주의, 삼인주의적인 모델이 발전하더라.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동아시아, 우리나라는 어떤 유형일까? 이런 논쟁들을 이제 학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하나씩 정리해드리면 다 1시간씩 걸릴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 몇 가지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북유럽 모델을 둘러싼 많은 이론적 쟁점이 있지만 몇 가지 정리해보면, 북유럽 모델을 구성하는 핵심 특징과 요소가 무엇일까? 그리고 오늘날의 북유럽이 있게 한 핵심 요소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연구해보면 하겠죠. 그 다음에 북유럽 국가 5나라라 그랬잖아요. 하나의 모델이냐, 5개의 개별적 사례들이냐. 왜냐하면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흥미롭고요. 세 번째는 북유럽 모델이 뛰어나지만 워낙 1990년대 이래의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의 흐름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이제 수렴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앞으로의 모습들은 어떨 것인가 라는 거. 특히 이번에 이제 코비드 이후에 경제 위기라든가 이후에 북유럽 모델들이 어느 방향으로 진화할 것인가, 이런 굉장히 우리 큰 관심거리입니다.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이 오늘날 당면한 도전 과제들이 무엇이고 어떤 사회적 민주적 생태적 혁신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역사적 문화적 맥락의 차이가 큰데 이 북유럽 모델이 가지는 잠재력 또는 정책적인 트랜스퍼러빌리티, 이전 가능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유럽 모델의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측면으로 제가 아까 3인주의나 합의 정치를 말씀드렸는데, 더 나아가서 넓게 말한다면 가버넌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겠죠. 그리고 이 가버넌스의 어떤 핵심적인 정치적 대표 체계라든가 정치적 의사결정 시스템과 문화에서 현대 사회가 겪고 있는 다양한 도전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핀란드는 극복해 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특히 의회와 시민관계라는 주제가 최근에 이 정치학 분야에서 이제 떠오르는 주제 중에 하나고 제가 이제 연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그 의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의회와 주로 행정부 관계, 주로 의회와 정당 관계, 이런 걸 많이 연구했어요. 그 다음에 의회의 기능, 공식적 기능, 의회와 시민 관계는 잘 연구를 안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새로운 흐름들로 이게 올라오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민주적 혁신 논의가 굉장히 활발한데 거꾸로 여기서는 의회에 대해서 주목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양자를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의 고민이 오늘날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날 민주주의가 직면한 여러 가지 전환기적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화들이 아니고 굉장히 전환기적 과제들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특별히 한 2가지 정도만 열거했는데요. 첫째는 이른바 후기 근대로 이행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정당한 정치적 결정과 권위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떠할 때 우리가 그 권력을 정당하다고 말하며 그 정책 결정이 올바르다고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예컨대 선거를 통해서 우리 선출하면 정당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이제 표준적인 설명입니다. 그런데 선거를 한번 한 뒤에도 선거와 선거 사이 기간 동안에 시민들은 더욱더 직접적인 관여를 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별 정책 하나하나들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계속 따져묻는, 다시 말해서 정당화의 압력이 퍼머넌트한 시대가 됐습니다. 끊임없고 항구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민주주의의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후기 근대적 네트워크 사회로 오늘날 이행하면서 집합행동의 논리가 변한다, 이런 말들이 있고, 이른바 연결행동의 시대다. 이제 집합행동, 컬렉티브 액션에서 커넥티브 액션으로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이런 현실의 변화에 조응해서 민주주의 이론들도 계속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참여민주주의, 수기민주주의, 그리고 수기민주주의 안에서도 경험적이고 체계적인 전환,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 조응해서 정치적 대표 이론들도
계속 혁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상당히 깊이 있게 이제 들어가지는 지점인데요. 우선 민주적 혁신의 이론들로서 참여민주주의 운동은 뭐 다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간략히만 하겠습니다. 60년대, 70년대의 신사회운동 이래로 발전이 됐고 이제는 공공정책 결정 과정이 더욱더 투명하고 접근 가능해야 된다. 심지어는 직접적인 시민 참여가 가능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뭐 약간 대표적으로 참여예산자 같은 모델들이 여기서 나오는 요구안들인데 그 흐름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파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80년대, 90년대 이래로는 이른바 수기민주주의, 토의민주주의 이런 흐름들이 올라왔고 여기에 핵심 주장은 예컨대 민주주의를 선호를 집약해서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하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진정한 측면은 이 공론의 장을 통해 가지고 활발한 의사소통을 벌이고 이 속에서 우리가 가장 합당하고 이성적인 안들을 찾아가려는 노력이다. 그리고 그거를 위한 끊임없는 상호작용이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딜리버레이션, 수기적인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 앞에 참여민주주의가 양적 참여의 확대를 요구한다면 수기적 민주주의는 질적인 형태의 참여를 확장해 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먼 이야기가 아닌 것이 시민의회라든가 공론조사 같은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모델들이거든요. 우리나라도 공론화위원회 실험을 이번 정부 들어서 2번을 했잖아요. 바로 수기민주주의 이론에 기반한 민주적 혁신 실험들의 한 기제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 듯하여 제가 마음이 좀 급합니다. 이런 흐름이 정치적 대표 개념을 또 확장 재구성하도록 이렇게 말하자면 3쿠션을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나 피트키냐라는 학자가 정치적 대표의 개념이 그냥 단선적이지 않다는 것을 잘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컨대 정치적 대표의 개념에는 형식적 대표도 있지만 예컨대 선거를 통해 가지고 권력을 위임해주고 다음 선거 때 평가를 한다. 이게 굉장히 포멀한 개념이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 묘사적 대표성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컨대 국회를 구성했는데 이 국회의원들이 일반 유권자들과 얼마나 닮았는가, 성별로, 학력별로, 연령별로 예컨대 이런 거를 논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상징적 대표의 측면도 있고 그리고 대표가 시민들의 이해관계와 관점을 구체적인 정책 결정 과정을 통해서 대표하는 실체적 대표성 이런 다양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워드라는 분은 민주적 대표적 주장 만들기 이런 개념을 펼쳐서 오늘날 이 대표와 시민과의 관계가 훨씬 더 역동적인 거라는 것을 규명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되어야 될 어떤 이해관계가 처음부터 있고 그 다음에 이 대표 과정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대표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대표가 왜 되어야 되는지를 주장하고 설득하면서 자신만의 유권자들을 창출해 간다는 것이죠. 이제 전반적으로 이 후기 근대적 상황들을 반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표준적인 대표의 기제와 새로운 형태의 시민 참여 기제 간의 이 긴장과 다이내믹을 어떻게 포착하고 양자 간의 균형적이면서 역동적인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나는 이론적으로, 하나는 실천적으로. 이런 과제가 지금 아주 정치학 분야에서 프론티어 의제로 올라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로 의회와 시민관계가 놓여있다는 것이죠. 의회는 여전히 한때 의회는 앞으로 몰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여전히 다양한 역할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중심적 기관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거 참여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렇게 중시를 합니다.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의 이 체인버 공간, 본회의장 같은 경우는 국민국가의 최고 수준의 제도화된 정치적 공론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의회 안에 원내 정당 그룹들이 있죠. 그리고 상임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입법 과정에서 국가와 시민사회를 매개하는 제도적 채널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개별 의원들이 있죠. 개별 의원들은 또 입법자이자 유권자들의 대표자로서의 역할들을 수행을 합니다. 이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민주적 혁신 기제들이 의회 의사결정 과정에 연결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